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이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맡았는데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사나 논문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가 생긴 게 97년도 외환위기 때부터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해고가 됐고 그때부터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사 제목은 이번에는 성공할까? 이번 청년 실업의 대책은 무엇일까? 청년 실업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그 수준에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책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동 구조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청년 실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유연안정화 정책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의 장점이나 단점, 허점 같은 것은 무엇인지 잠깐 얘기를 하고 이어서 독일의 노동시장 모델을 대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실업 현황인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지금 8.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을 때 한 8명 정도는 이제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실패해서 약간 몇 년 동안 이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처리가 되거나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취업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에 가는 것인데 아르바이트에 있는 것도 같이 이제 취업 상태로 포함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청년 실업 문제는 저기 나와 있는 통계 자료보다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에 각각 그 인원수를 더해서 총 청년 인구 총 682만 명을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 실업 문제로 이제 당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 44.4% 정도가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라는 대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문이 열리면은 자리가 하나가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돌진을 하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적은 이 일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돼요.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제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앉고 서 있는 사람들 잠깐 기다렸다가 또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이제 지하철에서만 문제이고 지하철에서의만 상황이고 노동시장 구조로 이제 직접 들어오게 되면은 경기 침체나 부흥에 따라서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시 앉을 데가 없이 고립돼서 이제 그냥 실업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노동 유연 안정성의 삼각 구조라고 해서 유연 안정성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실업보험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호제도입니다. 우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해서 해고와 그리고 퇴직이 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해고된 사람들은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이 일하던 소득을 어느 정도 실업보험 같은 것으로 이제 대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업한 상태에서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러니까 직업훈련이나 뭐 유관기관에서 뭐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황금삼각형이라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아무리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구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유형 안정성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보호제도는 우선적으로 신규 채용의 비용을 증가시켜요.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보호제도가 이제 엄격할 경우에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전 통지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고용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굳이 그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노동시장에 편입된, 그러니까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업을 겪지 않기 때문에 고용률이 이제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한번 보면 좋은데,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제도가 강할 경우에는 임시직과 그리고 비전형 근로에 대한 그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신에 차라리 임시직을 고용하면서 부담을 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업급여인데 소득 대체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소득을 보장받게 되니까 곧바로 뭐 당면한 바로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나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거기에 그 종사하지 않고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고용 조건의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용률이 좀 더 탄탄해지고 또 고용 상태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노동자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미용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접시 닦기라든지 그런 종류의 직업 훈련은 아무리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해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아닌 이상은 고용률을 높이는 데 이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이제 상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말로 그런가 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OECD 국가의 고용 패널을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고용보호제도의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규 계약 노동자의 개별 해고 부분은 이제 고용주가 이 사람들을 해고할 때 겪게 되는 절차적인 복잡성, 그리고 뭐 사전 통보 기간 및 뭐 근속 기간별의 보상금, 해고의 난이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해고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문을 통해서 이것을 해고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임시계약 근로의 규제. 그러니까 기간제와 파견 근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적 해고의 추가 비용. 그러니까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표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면 규제안에 긍정적인 영향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앞에서 나왔던 20가지의 고용보호제도의 지표 중 단 3가지 집단해고 추가 규제와 파견 사용 최대 사용 기간 제한, 그리고 20년 근속 시 해고 예가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청년 고용 성과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나머지 18개 하위 지표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그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전공과 취업이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국문과 제 전공이니까 국문과 내려 들어보면은 한 20%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글 쓰는 것을 배웠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치킨을 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음식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 4년제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전공이 실제 취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 대학의 경우에도 취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의 문제는 그것의 직업 훈련의 효용성이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기보다는 일반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전문 대학을 이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이제 인식되는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학 서열을 매겨봤을 때 전문 대학은 일반 4년제 대학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임금 수준과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이중 도제 훈련을 도입해서 아예 처음부터 18살 정도 청소년들부터 아예 학업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직업 훈련을 받을 것인지를 구분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원화 제도라고도 부르는데 이유는 이제 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이론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직장에서 실무적인 교육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2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실제 취업을 하고 나서는 노동자들과 고용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분절적이지 않고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종업원 평의회나 이 사이 근로자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노동시장의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 고용자 노동자가 둘이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실업했을 경우에 우선은 그 사람들이 그 실업 걱정을 하지 않게끔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이어서 노동권이 그 생존권이 보장되다 보니 그냥 알바 자리라든지 불안정한 노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2003년 정도에 나왔던 하르츠 개혁에 대한 것인데요. 노동시장 재집을 실업했던 사람들이 다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에 편입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 조항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직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부분 여기까지고 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인 본인들 경험하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론 주제는 청년들이 정말 눈을 낮춰야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까? 라는 것이고 이어서 한국 현실을 비춰볼 때 해외 사례 중에 적용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